작년부터 역대 최대의 방산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국.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해 이제는 당당히 군사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한국을 고깝게 여기는 나라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방산의 시장을 빼앗긴 것으로 여겨서 불만이 많은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K9을 수입해서 잘 써먹고 있는 K방산의 고객이기도 한 나라인데요. 직접 써봐서 그 수준을 잘 알 텐데도 한국 방산에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이 올린 방산 수출 실적은 24조 원을 넘습니다. 이 성과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9위에 머물고 있던 한국은 마침내 정체를 뚫고 세계 8위로 올라섰는데요. 작년에만 재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을 기록하며 방위산업을 미래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해가 넘어와서도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규모 FA50을 판매하며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죠. 올해는 레드백이 경합 중인 호주 보병 전투차 사업,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 미 해군 훈련기 사업 등 굵직굵직한 수주전들이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수준이 많이 올라온 만큼 경합 상대도 만만찮은 수준이 되었고 전보다는 버거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국에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사업들이고 이 중 하나라도 따낼 수 있다면 추후 사업에서 후발주자라는 페널티를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난이도가 높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은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올라갈 곳이 남아있으니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근성이 있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믿을 수 없는 성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제3세계 틈새 시장이라는 조건들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맞지만 이런 조건들로 얻은 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에 불과합니다. 이전까지 다른 나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시장이 이로 인해 생겨났을 뿐이지 이 시장에 뛰어들어 이익을 취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국만이 연전연승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이 기회를 놓친 다른 나라들은 그에 대한 성찰도 없이 그저 한국한테 배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인도였죠. 인도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은근히 적이 많은 국제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방산 기술의 측면에서는 한국에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 인구수를 앞세워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인도는 당연히 방위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횡포로 인해 생겨난 기회를 감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경험과 생산 노하우를 쌓고 인구를 바탕으로 한 생산력을 접목시켜 방위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심산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놓친 것은 시장에 뛰어들려면 마땅히 매력적인 상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인도가 주로 내세우던 자국 상품 중 하나는 바로 테자스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테자스는 무언가 어설픈 만듦새로 조롱을 한몸에 받는 존재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수출에 성공한 적도 없고 수출은커녕 자국 공군도 인수를 거부했던 전과마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걸 다른 나라 보고 사라고 들이미니 팔릴 턱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의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는 한국이 동남아 시장을 쓸어담아버린 탓에 인도의 동방 정책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군비 지출이 최근 들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 지금에 와서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군비 지출은 2000년 약 203억 달러에서 2021년에 들어서는 432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동남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연간 30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그 다음 5년 사이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5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약 4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2020년에는 443억 달러, 한화 57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죠. 기사는 380억 달러 이상으로 지출이 급증한 시점은 2013년 경이었고 그 이후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도발이 눈에 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적 목적을 위해 중국과 거래를 하고는 있었지만 중국 무기까지 거래하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한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들과 더불어 신흥 무기 수출국들과도 관계를 확대했는데요. 이는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서 자체적인 무기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흥 수출국에는 한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신흥 수출국에서의 공급량이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기존 무기 판매국들의 공급량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신흥 수출국들은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죠. 튀르키예의 경우 다른 모든 무기 분야에 비해서 혼자서만 신기할 정도로 잘 발달된 무인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브라모스 초음속대함 미사일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 도전하고 있죠. 한국의 경우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최신 트렌드에 맞춰 발전시켜온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산 제작한 K2, K9, FA50 등의 무기가 있고 이를 생산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도 해주고 있죠. 이 중에서 동남아 구매국들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선택지는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무인기의 경우는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고 이 무인기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튀르키예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 사업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 딱 한 번 자국에서 개발 중인 훈련기 휴르젯을 참여시켜봤지만 실물이 없는 기체였던 만큼 누가 봐도 승산은 없었고 실제로도 탈락했죠. 인도의 경우에는 이미 브라모스 미사일을 동남아 여러 나라에 판매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브라모스의 함대함 버전을 구매하는 2억 달러 계약을 추진 중이고 필리핀은 2021년 지대함 브라모스를 3억 7,500만 달러 규모로 구입했었죠. 아직까지 응답은 없지만 인도는 베트남에도 브라모스를 판매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브라모스를 통해 2026년까지 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의 단기적인 국방 수출 목표인 50억 달러의 대부분을 브라모스가 차지하고 있죠. 인도는 이렇게 브라모스를 판매했던 인연과 실적을 발판 삼아 테자스를 비롯한 자국 무기들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간과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모스가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의 배다른 형제라는 점입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인도의 자금 지원으로 러시아가 만든 물건입니다. 인도는 개발 자금 지원을 한 명목으로 판매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러시아의 기술이 듬뿍 들어가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미 대금이 지급되어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분량조차 언제 허공으로 사라질지 알 수 없죠. 제재의 직격탄을 맞는 순간 재료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만들어 파는 순간 미국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브라모스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기에는 테자스 등 인도 자국제 무기의 성능이 너무 낮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인도가 물을 먹은 말레이시아 사업에서만 해도 인도가 내세운 테자스는 결격 사유가 너무 커서 승산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죠.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무한 수출 실적이 대변하고 훈련기와 경전투기 양쪽의 성능을 모두 원했던 말레이시아한테 테자스는 훈련기로서의 가치가 없는 기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국적자는 입국조차 불허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쁜 말레이시아한테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달아서 팔려고 했으니 이게 팔릴 턱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많은 메리트가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만큼 무기 체계 역시 미국의 것과 호환이 잘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무기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덕에 한국 무기에도 무기 시장의 최신 트렌드가 발빠르게 반영되어 있죠. 한국에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최신 무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무기 체계와 간접적인 가교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제3세계 국가들한테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선택지에서 탈락한 작금의 국제정세는 사실상 서방 무기체계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무기 판매를 요청하기에는 그간 미국과 애매한 관계를 쌓아온 나라가 많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런 국가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되었죠.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기초적인 방산 기술이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는 무기 생산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관문들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기초기술이 모자란 탓에 한국이 이전해주는 기술을 해석할 수 없어서 자체적인 개발 능력을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국 내의 인정 물적 자원으로 자국군이 사용할 무기를 생산할 능력 정도는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기술 유출에 염려가 없으면서도 동맹에 준하는 외교관계를 늘리는 좋은 수단이었죠. 유라시아 타임스는
인도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 우위가 있는 상품을 밀어붙이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사를 마쳤는데요. 단호한 결정만으로는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가 한국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처럼 스스로에 대한 성찰 없이 배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방위 산업의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